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각종 개혁 입법과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월요일 정치권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합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MC 장관 빠지고 민동기 평론가 빠지고 다 어디로 뭐 포 떼고 차 떼고. 아니 오늘은 뭐 포 떼고 차 떼고 할 게 없는 게 두 분이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시간 아무 빽빽하게 그래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제가 이것저것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그 소나무당 대표이신 송영길 대표님과 굉장히 막역한 인연이 있더라고요. 뭐 막역하다기보다는 비대칭적 관계라고 비대칭적 권력 관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총학생 회장이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극단적 비대칭성이 평생 유지되다 보니까 제가 얼굴이 좀 사가가지고 주로 저를 선배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불쇼에서는 안 믿더라고 내가 후배라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니 저도 뭐 대학 때 학생회 활동을 해봤습니다만은 네. 총학생 회장일 때 1학년 입학했다라는 거는 네. 어마어마하게 큰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그래도 지하철에서 내가 가다가 김정대 의원한테 반말하면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죠. 저 선배한테 반말한다고. 이거 참 인생 잘못 쌓은 거죠, 제가. 예. 아니 얼마 전에 그래도 그런 그 보온을 톡톡히 한 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12.3 비상계엄 당일에 어떤 우수한 행적을 보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 검찰 진술서를 다 분석을 하고 요즘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특전사 일대대가 국회 후문 유리창을 뜯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등 뒤에서 특전대원들한테 국군 장병 여러분, 윤석열의 하수인이 되지 마시고 여기서 침착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기다려 주십시오. 굉장히 정중하고 진정성 있는 연설을 네. 하셨거든요. 이 내용이 저기 나중에 검찰 진술에서 그 양민석 대위 진술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거죠. 목소리가 있었다. 보이스.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보이스 하면 말이에요. 목소리라고만 돼 있지만 저항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로얄티냐 보이스냐 하면은 복종이냐 저항이냐 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목소리들이 있었다. 네. 앞에는 당직자 또 보좌진들이 물러가라 그러면서 거칠게 나왔죠. 그런가 하면 뒤에는 송영길 의원이 초기부터 연설을 했거든요. 제일 먼저 가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인을 그 저 차에 불 끄고 아무도 없는 차처럼 밑에 숨어 있으라고 하고 본인이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했던 연설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가 계셔가지고 그 나중에 정문 쪽에 707 특김대한테도 가셨더라고. 영상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종횡무진하면서 국회 안에다가 중계 방송을 또 군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빨리 의결을 하라는 그랬었죠. 네. 이런 걸 이제 쭉 지켜봤는데 이게 군인들한테는 하나의 목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보이스. 그것은 곧 저항이다. 네. 그래서 로얄티냐 보이스냐 할 때 95%의 복종률을 보이는 특전사는 무조건 생각 없이 돌파하는 부대 아닙니까? 근데 나머지 5%를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의 그 어떤 문민의 규범이 95%의 특전사의 직업 정신을 이겼다. 네. 이럴 때 기가 막힌 목소리가 대사를 아니 근데 그 내용이야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거두절미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 밤에 김혜경 여사랑 차를 타고 같이 왔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대표님도 이제 사모님과 같이 왔는데 유명 정치인은 원래 그런 겁니까 이게 혹시?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기사도 없고 그러니까 네.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밤이라 기사를 다 퇴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근데 네. 사모님이 모셨을 거고 저는 뭐 이제 지금저는 투명 인간이 돼 있으니까 제 아내가 태우고 왔는데 저도 이제 애가 군대 갔다 왔잖아요. 다 이쁘고 잘생긴 우리 아들 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애도 뭐 아들도 하나밖에 없어서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애들을 바라보게 된 거죠. 이 애들한테 총을 들려서
나라를 지키라고 보낸 자랑스러운 국군 우리 아들들을 이 국회에 투입한 이 반란군으로 만든 이 나쁜 놈에 대한 분노가 커서 우리 애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군입니다. 네. 절대 윤석열 이 검찰 범죄 정권의 사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좀 가슴에 다가왔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아마도 애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전달됐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정말 그 마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렇게 5%의 군인들이 설복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무언가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 그렇죠. 그날 이제 이 전투복, 흑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 장비 안에 사람은 안 보이죠. 그러나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 그런데 그 김형기 일대대장은 첫 번째로 자기가 그 사람이 멈춘 거예요. 불과 저기 본회의장 그 출입문에 30m밖에 안 남은 지점까지 돌파하고 간 부대는 2부대밖에 없거든요. 딱 한마디면 됐어요. 뚫고 들어가. 그렇죠. 그러면은 부하들 진술은 그럼 자기들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미 눈동자가 돌아가고 있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긴장했던 것은 우원식 의장께서 1시에 이제 표결하겠다 한 거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초조한 거야. 그 몇 분, 20, 30분 남았을 때. 그래서 제가 안에 유동수 의원, 박선원 의원하고 통하면서 지금 몇 명 찾느냐, 이재명 대표 들어오셨냐 계속 확인한 거죠. 그래서 1시까지 이거를 표결할 때까지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군인 여러분 곧 의결이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가 의결하겠다는데 왜, 그렇죠. 왜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거기가 유리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앞에서 이제 시민들 보좌진들이 막 때렸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부상을 입은 병사들이 있거든. 흥분할 수도 있고. 이때 눈동자가 돌아가는 게 보였대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뚫고 들어가 하면 그때 대통령이 몸부시고 들어가 국회의원 끌어내 다 전달됐을 텐데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딱 한마디면. 그런데 여기서 스톱한 게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는 박정훈 대령이 그 며칠 전에 중형을 구형받았어요. 3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달리 자기가 그 사건을 보고 어디까지 항명을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부대원들의 얘기예요. 송영길 의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내린 병령은 뒤로 물러서 빠져 부딪히지 마 이런 세 가지 용어를 번갈아 가며 하니까 이 흥분한 병사들이 주춤주춤 물러서는데 그때 후비대로 2대대 병력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똑같은 경로로. 그러니까 이번엔 퇴로는 얘들이 맞고 앞에는 보좌진이 맞고 중간에 갇혀가지고 여기서는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졌는데 끝내 전진을 안 하고 버틸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뒤에서는 밀고 이래가지고 한마디면은 뚫고 들어갔는데 그때 만약에 이 병력이 본회의장으로 난입을 했다면은 한국 민주주의는 역사가 바뀌었죠. 그 길로 끝장입니다. 끝장.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아수라장이 벌어져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저희 그 HY님이 송영길 대표님은 윤석열과 달리 영치금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영치금만 안 받으신 게 아니고 거기서 번역서를 하나 내셨는데 털시 게버드라고 하는 미국의 DNI인가요? 국가정보 국장의 책을 번역했는데 야 옥중에 이런 번역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원래 제가 털시 게버드를 인천광역시장 때 알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 사선 의원을 했던 분인데 지역구가 하와이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인천과 하와이가 특별 인연인 거 잘 모르시죠? 우리 전혀 몰랐네요. 네. 인하대학이 인천과 하와이를 합해가지고 인하대학이에요. 아 그래요? 잘 모르시더라고 다. 전혀 몰랐네. 왜냐면 인천의 사람들이 최초로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게 우리 인천 사람들이에요. 야,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한 7천 명까지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돈을 벌면 깡통 3개 놔두고 하나는 생활비, 하나는 애들 학비, 하나는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아서 이승만 그 대통령의 독립운동 자금을 도왔어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 남은 돈을 해방된 조국의 인재를 키우는 데 쓰자. 그래서 돈을 모아서 한 것이 바로 MIT 공대를 만들자 한 게 인하공대입니다.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 교민들한테 입은 은혜가 있으니까 1954년도에 인하공대가 만들어졌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지원을 또 해줬죠. 그래서 우리 인천과 하와이가 특수 인연이어서 제가 인천시장 때 하와이를 자주 방문했는데
하와이 가시면 인천 공원이 있습니다. 아 공원도 좀. 네, 제가 시장 때 만들었어요. 아. 야. 그 송영길 이름도 써 있어요. 아니 근데 털시 해버드가 진짜로 정치적으로 예. 대단한 사람인 게 21살에 국회의원이 그렇습니다.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와, 의지 빠르다. 하원의원이 된 다음에 예. 그 도중에 이라크 파병도 갔다 오고 자기가 자원해서 아, 갔어요. 정말 장난 아닌 인생 역전을 갖고 예, 있던데요. 아주 뛰어나고 아주 매력적인 분인데 아빠가 사모아 출신이고 엄마는 그 미시간 출신의 백인 여자 사이에 태어나신 분인데 아무튼 대단히 그 라이징 스타라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대선 후보로도 나갔습니다 이분이. 2020년도 맞아요. 조 바이든, 카멜라 해리스랑 샌더스랑 같이 경쟁했는데 그때 패배하고 나서 아마 그 민주당 주류로부터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 꼭 김상욱 의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왕따를 당해서 국민의힘의 김상욱 같은.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못 있겠다고 탈당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를 끌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워서 당선되자마자 미국의 CIA, FBI를 비롯한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 책임자로 그렇죠. 임명을 한 거죠. 40대거든요. 참고로. 그렇죠. 네. 81년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4세입니다. 지금만. 그럼 이 책을 이렇게 번역해서 내놓은 게 뭔가 이분이 쓴 책의 그 내용이 예. 시대 정신을 관통하는 게 있으니까 내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민주당을 탈당이 됐는지, 미국 민주당이 지금 왜 헤매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당선될 수 있었을까를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이제 번역하는 이유가 지금 미국 민주당이 대한민국 그 국민의힘처럼 헤매고 있거든요. 더듬이가 없이.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한번 봐야 되고, 우리 민주당도 이 오바마 트럼프 때 클린턴 오바마 때 잘 나갔던 민주당이 왜 트럼프한테 이렇게 된다? 깨지게 됐는지 민주당의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다 이거를 좀 참고로 봐야 될 책이고 특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트럼프 임기 4년 동안에 두 분이 트럼프가 문제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지만 네. 우리로서 할 수 없이 우리 약자니까 긍정적 요소를 어떻게 끌어내서 두 분이 케미가 맞아가지고 이 우리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시키는데 이걸 써먹을까 트럼프이란 존재를. 그래서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책이다. 네. 여기 그 논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책 내용이 이렇다는 걸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의역한 제목이거든요. 아니, 민주당이 돌아오실 분이 왜 떠나는 책을 쓰시나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노리는 이제 또 이 출판사에서 일부러 제목을 이렇게 그렇군요. 만든 것 같습니다. 제목이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의역이더라고요. 민주당을 떠나면 그렇죠. 원래 그런 제목이 아닌 것을 보이고. 근데 의미는 네. 그런 의미죠. 의미 조국을 위해서 그렇지, 제가 네. 민주당을 뒤에 두고 떠난다라는 그러니까요. 뜻입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두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구력도 높으시고 송영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장도 하셨으니까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강릉시의 가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고통을 네.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야 다가올 지방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게 그 시장의 행태를 보니까 좀 알겠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뭐 대통령 질문에 제대로 답도 못하고 이게 원수 양이 어떤지 뭐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정말 네. 최소한 지방관이라 한다면 자기 이 자치단체 주민들의 삶의 기본이 물 문제 아닙니까? 물 문제부터 시작해서 폐수 처리 문제, 전력 에너지 공급 문제 이런 것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알고 있어야죠. 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고랭지에 이제 배추 재배를 많이 하는데 잎들이 누렇게 마른 사진이 예. 지금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수도 밸브도 75%까지 잠궈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물을 틀면은 졸졸 흐른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정이 되도록 강릉시가 방치했다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일단은 분명히 대비할 수 있었던 어떤 요인들, 뭐 유수율을 낮추는 상황화 수도 네. 개선이라든가 속초 같이 지하댐 건설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원수 확보에 관한 어떤 그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선은 시장이 명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재난구역을 선포하러 갔는데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정부 지원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어떤 그 이유를 물으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죠.
버벅거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자연재해로 알았는데 인재 요소도 상당히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가질 지난달 수 그 있죠. 30일이죠. 불과 이틀 전입니다. 네. 강릉시에서 가뭄 대책 회의가 열린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 지역 선포에서 간 거죠.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이 김홍규라는 강릉시장께서 어떻게 뭐랬냐면은 9월에는 비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황당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사람 목숨을 실험에 맡길 수는 없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오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하철 이런 말 합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어려우면은 자기가 정말 대통령실을 뛰어가서 비서진에 사정해가지고 대통령 면담 좀 해주십시오라고 사정해야 될 이 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이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이 절호의 기회를 그러니까요. 좀 버벅거리고 놓치다는 게 정말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그 영동 지방이라는 거는 강릉이나 속초나 사정은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속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가뭄을 한번 겪은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아마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 예, 이후에 예. 지하댐을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수량을 늘린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이 가뭄에 처해도 이번에 유연하게 대처를 했고 아까 이제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노후화된 상수도를 교체하다 보니까 유수율 네. 솔직히 말해 수돗물이 생산이 돼서 집까지 가는 놓치는 물의 양이 현저히 줄었다는 거거든요. 이 도시가 이 상하수도가 우리로 말하면 혈관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도 갑자기 싱크홀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유수율이 늘어나면 이제 땅이 이제 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이제 물에 물이 많이 젖어가지고 새면 쉽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네. 임계점을 넘었으면 갑자기 싱크홀가 돼서 이제 구멍이 나버리고서 사고가 나는 건데 서울시도 그런 좀 시한폭탄 같은 게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관을 교체해서 좀 튼튼한 혈관으로 바꾸는가. 사람이 건강도 똑같잖아요. 유수율을 90%까지 올려야 되는데 저도 인천시에 있을 때 가장 이 교체 작업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초나 비해서 강릉이, 강릉이 네. 이런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선은 이게 얼마가 더 필요한지 시장이 답변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요. 5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 500억 원의 구성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계속 말이 길어지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눈을 감고 체념한 듯이 들었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자체장을 잘 뽑아야 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너무나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 오세훈 의원에 인천시장까지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평소에 어려움을 겪는 공약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우리가 이런 선거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그런데 약간 좀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런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구 한 아주머니 인터뷰 보니까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한 국민의힘 찍어준다는 말 듣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공무원이 하나 바뀌면 얼마나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지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뽑으니까 윤석열 때와 얼마나 국민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잘해야 됩니다. 특히 난 오세훈 이번에 시장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슨 안전 대상 뭐 주려고 했다가 시민단체 지역에서 했으니까 취소하긴 했습니다. 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금도 구청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오세훈 시장 책임이 큰 거죠. 정말 제가 오세훈과 시장 경선한 거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1년도에. 네. 내가 이 용산 사태가 났을 때 내가 서울시장이었으면 만약에 그때 정말 이거를 국제적인 축제로 만들었을 텐데 서울시가 총력을 다해서 아니 그거를 다 방치하고 용산구에 맡겨놓을 문제입니까? 용산 지금 이태원이라는 게 글로벌한 일종의 명소인데 핫플레이스인데 그렇죠. 모든 네. 세계 젊은이들이 찾아온 장소를 서울시장이 나몰라라고 용산구에다 맡겨놓을 일입니까 이게? 자기가 나서서 홍보하고 아니 모든 그 질서 요원도 경찰이 안 되면 서울시 공무원들 다 어디다 쓸 거예요? 그 투입해서 좀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좀 통역이 되는 네. 외국 능력인들한테 안내도 하고 그런 서비스를 줄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날 제대로 서울시에 있지도 않았을까요? 아무요. 아무튼 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서울시, 서울경찰청, 뭐 대통령실, 뭐 한동훈부터 뭐 마약 경찰들은 쓸데없는 마약 수사한다고 정복을 입지 않고 오히려 그런 그 다중을 인도해야 될 그런 경비 병력을 축소시키고
무슨 마약 수사한다고 사복으로 있었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누차 강조 드리지만은 지방선거도 정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예, 그런데 이제 각 당의 공천도 그렇고 사실은 어떤 그런 주민의 수요에 입각한 풀뿌리 정치의 건강한 모습을 만드는 지방선거가 아니고 또 어떻게 나눠 먹느냐, 또 어떻게 뭐 줄 서느냐, 예, 이런 판으로 이게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 충북지사 보십시오. 오송 지하 참사 때 네. 술 먹고 자기 소유의 땅이 괜찮은지 거기 먼저 가보고 그 뒤에도 또 그런 것들이 연거푸 있고 그래도 지금 까딱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민 소환제도 지금 활성화된 바가 없고 또 뽑아놨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책임과 성과 평가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선거가 어떻게 되냐면 지방선거는 지방 일꾼 뽑는 게 원래 제도의 취지인데 결국은 중앙정치의 또 다른 어떤 그 연장선으로서의 지방의 정치화 뭐 이런 식의 저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어떤 그 정치 과잉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지방 정치에 있어서도 허구한 이제 여러 가지 스캔들이나 이런 단체장들의 함량 미달 향을 많이 보고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은 저 패복 쓰느라고 시정도 그 아침에도 패복 저녁에도 패복 그리고 남는 시간에 시정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그 이번 지방선거에 있는 지난 대선처럼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선거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분이 매간매직 의혹으로 최근에 이제 보니까 논란이 되자 오늘 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이분 이제 관련된 비리를 찾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 이제 일가 친척을 뒤지다 보니까 금 거부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 같은 경우 얘기 들어봤더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너무 검소해서 놀랬다는 얘기에서 거꾸로. 그런 얘기 전해드리면 맞습니까, 이거? 금조각 하나도 안 나오니까. 얘기 들어봤더니 정말로 이제 그 24평? 그 집에 전세로 이제 오래 사신 모양이죠? 네. 제가 서울로 이사 왔는데 아파트로 가기는 돈이 안 돼가지고. 네. 이 6층짜리 빌라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제 아내가 지금까지 살던 중에 제일 좋은 집이라고 지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분 입장에서 금거북이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좀 어떤 생각을 드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나는 이 김건희, 이 최은순 이 패밀리들이 드라큘라가 그 피를 못 먹으면 막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견딜 수 없는 탐욕. 막 되자마자 인수 시절부터 막 양평 고속도로 꺾어가지고 땅 돈 벌라 그러잖아요. 거기다 뭐 지금 마약 의혹도 있지, 막 수많은 그 돈에 진심인 사람들. 그 많은데 무슨 금거북이를 받으려고 여기다 뭐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건다고. 자승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하고 한 일주일, 2주일 전인가 봉은사에서 차담을 한번 했어요. 차담하신 거예요? 네. 자승 스님이 요즘에 자승 스님이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를 열심히 도와서 실세가 된 거잖아요. 당선인 시절에 거기 옷찬을 절에서 하는데 네. 내가 그때 갔었어요. 거기 윤석열도 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많이 왔더라고요. 네. 우리 당 국회의원 한 3명? 그래서 저도 거기 참석해서 같이 그 자승 스님이 주도하는 그 식사에 당선인까지 딱 와 있더라고. 그만큼 실세였잖아요. 근데 왜 틀어졌을까? 뭔가 틀어져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이게 뭐 자살이냐 타살이냐 논란도 있지만 막판에 윤석열과 김건희 사이에 자승 스님과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딱 그때 자승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김건희를 만났는데 영부인 자체가 명품인데 왜 명품을 걸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위험한 말을 했네. 내가 그랬거든요. 야. 뭔가 이제 네.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요. 그런 어떻게 보면 징조들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이제 명품백 관련된 고발도 있었고 사실은 충분히 능히 수사를 열심히 했다면 밝혀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은 건데 본질적인 문제를 좀 들어가 보면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그 연수원 생활할 때 검사 시보하셨다면서요. 예. 그때 갔을 때 차장 검사를 만난 자리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예. 아무튼 그때 심재련
그 특수부의 전설 네. 그분이 인천지검장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분은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절대 룸사롱 같은 데 안 가고 2차 안 가고 딱 식사하시면은 고추장에다가 멸치 대가리 몇 개 놔두고 폭탄주 딱 소맥 폭탄주 몇 개 딱 하고 집에 딱 들어가시는 분이고 정치 권력에 야합을 안 했던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심지어는 밑에 다른 검사들 뭐 이런 검사들이 나한테 이제 그러더라고요. 송영길 15 검찰에 들어와라. 검찰에 들어와라. 우리 조직은 대한민국 최강의 조직이다. 대통령도 구속시킬 수 있고. 뭐 근데 기소 독점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대한민국 최고의 조직이니까 니 꼭 한번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나한테. 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뭔가 15한테 나를 유혹한 거죠,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발화를 공무원이 할 수 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그렇죠. 좀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검찰주의자들의 모습이죠. 그런 문화를 겪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검찰총장 됐을 때 광주지검에 순시를 와가지고 검사장 자리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친구 있죠. 검찰개장 최고위원 시켰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거기를 바로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야. 그러니까 이 깡패 조직의 의리를 보여주는 거죠. 야. 뭐 검사들과의 관계는 윤석열에 별로 없어요. 검사들 조직은 다 한동훈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검찰개장 수사관들 조직이에요. 수사관들 뭐 마사에 감사시키고 다 시켰잖아. 이러저런 자리를 주고 대통령실에 주로 많이 썼죠. 주로 그리고. 윤석열이 시킨 사람들은 네. 수사관들이야. 검사들은 한동훈 조직이고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에 이제, 얹혀 있는 사람이었다고 윤석열 어떻게 보면. 그리고 특검에 뭐 그 지금 논란이 되는 뭐야 김영철 검사 장시호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뭐 태블릿 PC 조작 의혹이 높잖아요. 이런 애들 다 특검은 한동훈이 한 겁니다. 송영길 수사 나는 한동훈이 주도했다고 봐. 이 한동훈이 윤석열이는 술 먹고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이 사실관계 파악을 잘 못해요. 지가 했던 말도 뭐 잊어버린지 이거 붕어 IQ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인데 네. 한동훈이 얘가 면도칼처럼 다 이렇게 포를 뜨듯이 수사하고 그거 기자들한테 조금씩 흘려가지고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이렇게 언론을 유도해서 한 아주 치밀한 주범이 저는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정치도 국회의원도 오래 하시고 시장도 했다 보니까 솔직히 문재인 정부가 됐을 때 그 검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장들이 게다가 또 사법연수원 사법고시 합격자셨기 때문에 그 동생들이 옛날로 따지면 그 동생들이 마치 이제 꽃에 모이는 벌처럼 와가지고 처음에 좋은 소리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어디 와서? 그 우리 대표님한테 와서 아니 그런데 이게 참 저도 자괴감을 느끼는 게 거기 윤대진이라는 소윤 기가 연수원 25기인데 거기도 서울대 운동권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상 그 용산 세무상 윤우진의 동생 아닙니까? 소윤 대윤. 근데 여기도 다 문재인 정부 때 중책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심우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한동훈 심우정 검찰총장이 저하고 연수원 동기죠. 동기였고 네. 한동훈이가 1년 이제 아래였는데 이런 거를 다 숙주 역할을 한 거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정치 검찰을 이게 키워주게 된 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우리가 실수했던 게 검찰을 독립시켜주면 그들이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걸로 이상적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도 하고 오히려 검찰의 징계 요건을 강화시켜줬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계속 키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았든 몰랐든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정치 검찰은 더 커진 거죠. 더 힘을 갖게 되고 특히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다윗이 골리앗급이 된 거잖아요. 갑자기 왕의 자격을 얻는 것처럼 윤석열이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시키고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시켰죠. 판사들을 100여 명 불러다가 조사를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별거 아니잖아 이거. 국회의원 이거 뭐고 다. 이제 내가 해도 되겠네. 이게 간을 키워놓은 거죠 이게 완전히. 그런 상황이 이 칼을 누가 이렇게 휘두르륵 쥐어줬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네. 이 윤석열이를 중앙지검장 초고속 승진시키고 바로 대검찰청 시키고 한동훈이 이 친구를 바로 27기를 그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바로 검사장 승진시킨 것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였다.
그런 반성의 문제 얘기하셨는데 그때 민정수석이 누구셨더라? 조금 그렇죠. 아니 여하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좀 달라야 되는 건데 최근에 보니까 검찰 개혁을 놓고 이제 갑론을박이 좀 많거든요. 네. 의원님은 좀 어떻게 관찰하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이 분야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언론만 보는 수준입니다만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런 점이에요. 적어도 딴 정부는 아니라도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반면교사로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무수한 공청회 저도 많이 가봤거든요. 주로 뭐 국방 개혁할 때 검찰 개혁도 많이 토론해가지고 권력기관 개혁에 가서 제가 기억하는 토론회 공청회만 해도 지금 숫자가 다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근데 이제 와가지고 수사청을 만드는데 법무부냐 행안부냐 나는 이 부분의 혼란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아니 이 검찰 개혁은 검찰 권력을 해체하기 위한 개혁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 부분이 당정간에 논란이 되는 것이 논란이 네. 된다? 아니 전 이런 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다가 저기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정부의 어떤 검찰에 대한 어떤 개혁의 마인드가 상당히 퇴색했거나 아니면 후퇴했다는 느낌을 저는 가져요. 저는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의 어떤 지적이 표현은 좀 거칠다는 느낌은 들지만은 대체적인 방향은 맞는 거 아닌가? 저런 어떤 문제 제기가 나올 법한 여건이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실 말이죠. 이게 내란을 종식시키고 이렇게 출범한 정부라면은 이 높은 국민의 자존감과 민주 회복의 열망을 담아서 정광석화처럼 개혁을 할 줄 알았는데 검찰 개혁이 일어나는 동안에 국방 개혁은 아예 그 말 자체도 없어졌어요. 국방 개혁은 말도 사라졌다. 난 집권 초에 국방 개혁을 말 안 하는 정부는 처음 봤어요. 거기에다가 오히려 육사 전성 시대가 된 게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육사, 국방 비서관 육사, 국방부 차관 육사. 그다음에 예비역이나 해공군이 맡고 있던 국방부 정책실장을 현역 육사. 야. 거기에다가 저기 그 최해병 때 저 국방비서관 해가지고 그 임기웅 국방비서관이라고. 그렇죠. 네. 3스타로 그 국방대 총장 갔잖아요. 아직도 직무 배제가 안 돼가지고 얼마 전에 교수 15명 인사 발령을 그 사람이 냈어요. 지금 실세예요. 이거 믿어집니까? 아니 그분은 최혜병 특검에도 조사받는 분 아니에요? 피의자가 갔는데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직무 배제가 안 돼가지고 사상 최대 국방대 저 교수를 뽑았더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제질도 안 하대. 야, 그건 자, 놀라운데요. 이것도 그렇고 저기 방첩사에 그 저기 뭐 저 처음에 뭐 내란 종식한다고 몇 명 직무 배제하더니 저 그때 그 저 남은 사람들이 인사를 다 권을 행사해가지고 방첩사 개혁한다는 거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말을 하지 국방부는 아예 미동도 없고 육군사관학교를 뭐 상군사관학교를 통합시키자고 그러더니만 그 얘기는 진즉에 휴지통으로 들어갔고 보십시오. 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없다니까. 근데 육사의 저희가- 전성시대. 저희가 12.3 비상계엄의 산물이 육사 중심의 그런 군 체계를 엘리트. 바꾸자는 엘리트 체계를 바꿔보자는 얘기였는데 송영기 대표님 요거 이 말 김종대 의원의 말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알고 계셨던 건지 어떤 생각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리 김종대 의원이 국회에 안 계신 게 참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국방 개혁 문제도 그러고 참 이게 이 실제 집권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 집권을 하게 되면 모든 공무원들을 잘 달래서 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좌고우면할 내용도 발생할 텐데 저는 국방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문제 의식을 느끼는 게 당장 그 세 사람 내가 승진 좀 해라고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안 되고 김형기, 있어요. 그거는 김문상. 예, 그건 감사관실에서 조사도 하고 있고 문제도 좀 생겼죠. 그러니까 뭔가 반대하는 또 세력이 있겠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상을 준다는 거는 사실은 또 누가 소극적인 임무 수행을 했냐는 논란의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은. 예. 저도 뭐 다 진술 조사를 읽어보니까 예. 그다음에 상당수 진술이 오염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진실 공방이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검찰개혁과 국방개혁의 핵심은 아주 특권화된 극소수의 엘리트 파벌을 해체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안고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그건데 저기 제가 국방개혁을 예를 들어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군 내에 이번에 내란 때 아무런 의심 없이 사유 없이 맹종한 사람들은 주로 육사 엘리트들. 예.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저항한 사람들은 3사, 그렇죠. 학군, 예. 간부사관, 맞습니다. 해군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비주류들은 문민화가 잘 되지만 이런 거부터 고립돼 가지고 완전히 폐쇄형 엘리트 조직을 형성한 이 파벌주의를 예. 이거를 저 민주화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출신 간에 최소한의 안배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싹쓸이 했다니까. 야, 근데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든가 뭔가 이재명 정부 출범했을 때는 특히나 군의 변화를 가장 많이 기대하면서 열망하면서 했을 텐데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저조차도 굉장히 이렇게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할 때마다 외로우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내각의 파워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당도 그렇고 이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좀 약하다 이런 아쉬움이 들고 이 검찰 지금 개혁의 문제는 이제 계속 논란이 그거잖아요. 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그렇습니다. 둘 거냐. 수사와 기소 분리는 모두가 합의됐는데 그렇죠. 그 분리 문제는 이런 면이 있어요. 전시 작전권 우리가 환수 문제 때 항상 나온 이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작전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느냐. 미군의 도움 없이 가능할 것이냐. 지금 몇 년이 70년이 됐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군 병력이 세계 5위, 6위의 군사력이라는데 아직도 무슨 유치원생처럼 취급을 하는 그러니까 미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뭐 언제 크겠어요. 얘들이 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부모 곁에 독립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장성들이 400명이 넘는데 별자리들이 전시 작전권이 없으니 모든 것을 미군에 의존하고 스스로 생각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 이러다가 맨 이런 쿠데타에나 휘말리고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그동안 장군들 뭐 했습니까? 아직도 북한이 무서워서 미군 없이는 지킬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방비가 지금 61조인데 1년에 461억 달러. 북한 국방비가 20억, 30억 달러밖에 안 돼요. 10배 이상이 넘는 국방비를 쓰면서 북한 하나를 못 해박아서 미군 없이는 못 살겠다고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검찰이 경찰의 수사 능력을 믿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알죠. 그러나 경찰을 그걸 개선을 해가야지 언제까지 검찰의 보호 아래 두고 검찰 놈들이 잘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거의 범죄 집단이라 저는 봅니다. 이 윤석열 검찰은 철저하게 해체시켜야 될 그런 범죄 집단이라 봐. 이놈들이 경찰이 수사하려고 그러면 다 영장 저들이 기각하고 그랬지. 물론 경찰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건 또 통제를 해야 되고 자기들이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경찰이 수사 잘못하면 수사 보완 요구하면 되고 저들이 기소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소하려면 보완 수사 해와라. 서로 견제 균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염려할 게 없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줬어요. 선출직 공무원, 선출직인 국회를 존중해라. 보통 독재 정권은 내가 장관들 와가지고 대들으라 그럽니다. 한덕수도 그러니까 그 말에 막 겁이 많은 양반이 국회 와서 막 대드니까 윤석열이 잘한다 그러니까 계속 떠든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우리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존중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입법기관은 국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나 검찰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근데 거기가 무슨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나 우리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제가 스트레스를 받던 이유는 이놈들이 무슨 정당이야 검찰이. 저들이 성명서 내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고 떠들고 검찰이 무슨 정치 조직이냐고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입니다. 중립운거를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국민의 대표인 입법권 헌법 40조에 따라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대신 내부는 당정 회의를 통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 정청래 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에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나는 잘 정리할 것이다. 네. 당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그 법무검찰 직역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는 최근에 현실 양태로도 이제 드러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와중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두 번의 시도가 있었고 결론적으로 불발이 됐는데 오늘 그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 갔죠. 네. CCTV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네. 보고 왔더니 또 한 번 나타난 윤석열의 행태가 눈으로 목도하니 정말로 가관이었다. 네. 그러니까 1차 집행 때 8월 1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몸에 손대지 마라. 변호인 만나겠다.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송영길 대표님 구치소 분위기를 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그 황제급 저항 가능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게? 그런 전 법률가를 넘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모든 국민들을 국가 경제를 망가뜨린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게 정말 부끄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니 법률적으로는 저는 제 입장은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온다 그러면 그냥 기소하면 될 일이지 나는 강제로 억지로 데려올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이에요. 그런데 검찰총장 했던 저가 이렇게 강제 구인 집행에 불응을 하고 거기다가 뭐 이상한 짓까지 했다는데 그 실체를 저는 이번에 의원들께서 다 파악하셨다고 보고 이것을 국민한테 영상 공개 안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국가적인 창피이고 어떻게 보면. 네. 아무튼 그 실체를 파악을 했으면 됐고 그 앞으로의 이제 구치소의 그러한 특혜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법은 만인한테 평등하다는 것을 그러니까요. 확인할 수 있도록. 네. 예. 아니 특혜라고 하니까 이제 바로 말씀드리는 게 그 김현우인가요? 그 전임 구치소장이 아마도 뭐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그 어떻게 보면 변호인 접견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었고 오늘 이제 그 법사위원들이 확인해 본 바 그 일과 시간 이후에 야간에 변호인을 접견하는 행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야간에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못합니다. 접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똑같은 그 피의자고 피고인인데 이분한테만 이런 특혜를 줬다는 게 큰 논란이고 문제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니 그런 논란이 되고도 계속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뭐 영상에도 일단은 체포하러 갔더니 90% 혼잣말을 하더라. 속옷 차림으로 앉아서 성경책을 읽다가 반말로 응대하더라. 이렇게 보니까 이 상태를 잘 분석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윤석열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뭐 엘바 섬을 탈출하는 나폴레옹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천동설을 믿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어떤 정신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신 상태가 아닌가. 이거는 단순한 어떤 사법방해 차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소송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네. 소송 전략에 정신병이나 뭐가 있으면 이게 책임 능력이 없어서 이게 풀려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그건 이제 알코올성 치매라고 유력한 병명이 있긴 의료 강모를 합니다만. 예.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일종의 어떤 그 죄수 갑질이거든요. 국가기관에 대한 죄수갑질이다. 네, 죄수 갑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본인에 대한 유불리는 이미 초월한 문제인 것 같고 그건 뭐 따질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정신승리 모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잖아요. 이분이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좌파 세력, 좌익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것을 이제 아스팔트 우익 시민들 걸 믿고 있는데 그가 말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은 법치주의입니다. 김사국 의원이 말한 대로 보수주의의 핵심이고 그러면 자기가 검찰총장을 했던 자기 친정 조직이 기소 물론 이제 특검까지 같이 했습니다만 기소해가지고 된 재판에 법원 앞에 가서 법질서 안에서 자신을 변론을 최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도리인데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아예 법원 재판에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더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행사로 저는 뭐 검찰 그야 할지라도 법원에도 안 나오면 직위원 재판부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신속하게 일을 응징하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저는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일단 골석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해서 판결하게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질질 끌다가 6개월 또 돼가지고 구속기간 만료로 나는 직위원 재판부가 또 풀어줄까 싶은데 그 전에 저는 대법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네. 빨리 직위원회를 교체시켰나 봐요. 재판장 교체를 통해서 재판부를 이전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무슨 내란 특별법원 만들자고 그런 말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전 단계에 대법원에서 저는 결단을 내려서 이 직위원을 바꿔줘야 되고 직위원은 이미 논란이 많잖아요. 뭐 그 이런 사람이 저는 재판을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저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는 일주일에 3번 재판 받을 때 있었고 저는 맞아요. 2주에 3번 재판 받았거든요. 2주에 3번도 네. 받아봤고. 네. 근데 내란 범죄자를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고 휴가 갈 거 다 가고 말이 안 너무 되는 한가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8월 1일에는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다가 집행이 불능이었고 8월 7일에는 찾아가 봤더니 영상을 보니까 속옷 차림에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뭔가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것처럼 주장을 했는데 막상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강력한 그런 그 진압행위가 했던 게 없었다는 거고 의자에서 그 떨어지는 과정도 스스로가 나았는 듯한 모습이었고 집행불능으로 그 결과물이 그렇게 종착이 되자 스스로 걸어서 변호인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도저히 아픈 사람을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 송 대표님께서 이게 어떤 그 법의 지배라고 하는 어떤 그걸 모욕하는 거 아니냐. 근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태를 보면은 윤석열이 믿는 구석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카리스마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그 지배는 3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거든요. 전통적 유형, 전통적 지배. 옛날에 왕이나 영주나 교황이나 이런 것들, 추기경이나. 두 번째는 카리스마형 지도자인데 이거는 뭐냐면 선동가, 음모론자로 해서 대단히 혁신적으로 등장하고 법을 다 무시하고 그냥 본인이 다 쓸어버리죠. 계엄 때 저것들 다 잡아들여. 저것들 다 쓸어버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제는 넘어서는 단계인데 이런 걸 카리스마형 지배자라고 하고 세 번째가 법에 의한 지배자거든요. 그런데 법과 제도에 의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윤석열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 법치주의자 뭐 하지만은 그건 다 개소리고 문제는 이 양반이 어떤 카리스마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 집착이 나오는데 최근에 뭐 트럼프가 뭐 숙청과 혁명 메시지를 올리지 않나. 전환길이 뭐 그냥 그 국민의힘에 가서 당 총재 행세를 하지 않나. 통일교가 또 나서질 않나. 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카리스마의 에너지를 채워나가는 중이다. 그리고 최근에 뭐 그 심평 변호사인가 누가 전하는 윤석열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안에 이재명 정부 무너지고 자기는 귀환할 거다. 이런 식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떤 그 극단화된 멘탈 속에서는 이런 어떤 법과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쓸어버리는 자기 자신의 혁신가로서 뭔가 네. 있고 또 자발적으로 이걸 따르는 지지자들이 있는 한 그게 유지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카리스마형 지도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바뀌었다. 네. 적어도 계엄 사태라는 걸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은 어떤 뭐 대통령 선거 나가고 뭐 그때도 좀 이상하기는 했지만은 법기술자로서의 윤석열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카리스마에 대한 끝없는 집착. 거기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통령 이미지에 갇혀버려 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것 같다는. 그리고 윤석열이? 네. 저는 이것도 난 극복해야 된다 보는데 저는 이번 특검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알아야 될 핵심적 요체는 뭐냐. 첫 번째, 윤석열이 그러한 뭐 극우적인 이데올로기로 뭐 하는 그런 수준도 아닌 거고 제가 봤을 땐 김건희, 최은순 이 범죄 패밀리들이 윤석열을 뒷배로 이용해서 지금 검찰과 이 범죄자들이 피의자가 야합한 거 아닙니까? 둘이 그래서 가족 공동체, 경제 공동체, 범죄 공동체를 만들어서
국가 권력을 찬탈해가지고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사적인 탐욕을 채웠던 그 범죄의 시간이었다고 봐요. 이 윤석열 집권이. 근데 이거를 특검이 들어오고 수사가 들어오고 명태균 녹취록이 터지니까 이것을 마치 아스팔트 세력과 야합해서 지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려고 극우 세력인 양 표명을 하는데 극우 세력조차도 안 되고 이 자식은 그냥 범죄 세력의 하수인이었다. 김건희에. 그래서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 재판을 통해서 얼마나 이자들이 최소한의 극우도 아니었다. 전두환, 박정희 이런 사람들 차라리 나름대로의 애국심이었다고 난 있었다고 봐요. 이거는 애국심도 아니고 그냥 탐욕, 견딜 수 없는 탐욕. 네. 그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지하는 국민의힘이나 지금 장동영이나 뭐 김민수가 이 사람들은 뭐 황당한 사람이고 나경원, 추경호, 윤상현 전부 내란 공조자로 전 철저히 수사해서 네. 구속 기소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장동혁의 이 당이 정신을 못 차려지면 이거는 정당 해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자유민주적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라 이건 방어적 민주주의가 발동돼야 될 그런 정당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아니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고 어떤 세력인가에 대한 인식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2기가 출범하기 전에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백인 복음주의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도자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예. 국가와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할까 하는 질문에 예. 30%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은 정치인 자질이 없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2기에 와가지고 이 여론 수치가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60%가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60%에서 70%는 도덕성은 따지지 마라. 일단은 어떤 그 사람이 지향하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국가와 교회와 가족을 살리는 거다. 네. 이렇게 하면서 정적을 악마화하고 어느 정도 배제하고 민주주의 룰을 파괴하는 도덕성의 타락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이 대답이 30%에서 60%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토양을 보면은 범죄 집단이고 완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그 이익 공동체로 묶여가지고 권력을 사유화한 건데 왜 우리의 설명에 대해 가지고 사람 어떤 일각에서는 이걸 그게 왜 문제인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여론조사 수용층이 네. 한국 사회에서도 최소한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2배 이상.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고 법에 의한 지배를 할 때도 지금 이렇게 변화된 상황이 윤석열 현상, 윤석열 효과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세력과 마주하는 것이다. 전 좀 이런 인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토양이 있다 보니까 그 공당의 그 최고위원 회의라는 데서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오늘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재명 정권은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 보복성 수사를 중단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길 바란다 이러면서 윤석열, 김건희를 석방하라는 말을 공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당이 아닌 거죠. 네. 완전히 공당이라는 게 국가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아마도 이런 게 쌓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헌전당 해상심판이라는 그 법률적인 판단들이 아마도 예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 만나가지고는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은 지도부하고 합의된 게 아니다. 장동혁 지도부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선긋게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아니 그런데 그 장동혁 대표는 원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탄핵에 찬성표 던진 사람이에요. 계엄에 반대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장동혁 지금 대표의 태세 전환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것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은 또 저 강성당원들이 한번 저 확 쓸고 전환길 씨가 한번 휘젓고 가면 또 그리로 갑니다. 이건 100%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 뭔가 생각이 변했나 자꾸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오는 게 난 좀 몹시
좀 경망스러운 아, 언론에 오히려? 예. 원래 네. 본질이 그렇다. 예,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그- 좀 봐야 되고요. 또 한동훈 편에 서서 최고위원 했다가 또 배신하고. 그렇죠. 벌써 요 몇 개월 사이에 김문수하고 장동혁은 경선 때 완전히 입장이 서로 크로스된 겁니다. 이거 완전히 반대로 바뀐 아니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판사였다는 게 나는 더 끔찍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판결 받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 그런데 왜 언론은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뭐 생각이 변한 달라진 것 것 같다 같다. 그러느냐? 약간 중도 쪽으로 변한 것 같다. 이 기사를 왜 쓰느냐 그러면은 그게 아닌데 그는 뭐냐면 전환길 효과라고 보는 거예요. 전환길 효과다? 네, 전환길 효과다. 전환길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자기가 당 총재 같이 했다고. 전환길도 처음에 계엄 막 났을 때는 계엄 잘못했다 그랬죠. 잘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데 정체, 며칠 있다 바뀌는 정체가 뭐예요? 그냥 그 애들은 돈 벌려고 음. 유튜브에 나와서 돈 벌고 슈퍼챗 받으려고 하는 정말 이거 뭐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것보다도 영웅적 서사에 대한 집착이라고 봐요. 원래 전환길 아니 씨는 자기가 몇 달 전에 한 이야기가 뭐 정반대 이야기를 저렇게 뻔뻔하게 할까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하고 막 미국까지 가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영웅의 서사를 쓰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은 아휴. 차라리 한국사 강사를 계속하는 게 훨씬 더 그렇죠. 수입은 네. 좋습니다. 60억씩 벌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영웅적 서사는 권력 의지기도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요게 최근에 뭐 대구시장 뭐 나한테 잘 보여야 되고 대통령도 내가 잘 보여야 만드는 거고 이 발언은 같은 극우 내에서도 충격이에요. 뭐냐 하면은 저기 아스팔트 보수가 많고 당내 친윤 세력도 많은데 공천권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그냥 으쌰으쌰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제가 청탁받고 앞으로 장동혁을 움직인다고 이 신호를 줘버리니까 이게 언론에서도 자꾸 뭐 친한파, 개혁파하고 친윤하고 갈등이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기사를 쓰는데 그 네. 프레임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고 앞으로는 극우 내에서 왜 개들이 밥그릇 놓고 왜 개싸움 한다고 여태까지 사이가 좋던 개들이 갑자기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줘 봐요.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돼버렸다고 앞으로는.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거시적 안목에서 그 국민의힘의 변화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장동혁 지금 하루하루 일일 보도에 목매일 게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행보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 그 마지막 화제는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송영길 대표님 같은 경우에 조국 전 대표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 정치를 시작하고 뭐 이러저러한 그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면 복권이 됐는데 최근에 그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어보지 마라 오늘. 아니, 조국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아, 우리 김종대 의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항상 이런 답변은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답변이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는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네. 저는 조국 대표가 그래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성공 여부라든가 어떤 그 민주당하고의 연합 정치 얘기는 사실은 사면에 대한 보훈 성격이 짙습니다. 그런데 제3정당의 어떤 정치의 본질은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하고 사회 대전환을 이루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어떤 그 개혁의 창끝으로 달려나가 가지고 정책을 내놓고 이런 어떤 진보 정당의 길을 가는 것이 일단은 급선무라고 보는데 자꾸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 이재명 대통령 성공 이러면서 어떤 그 사면을 정당화하면서 자꾸 2030에 대한 또 부적절한 발언이 좀 있는데 그 일부가 극우화되고 있다. 이렇게 세대로 오는 정치인의 금기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것보다는 소통의 언어를 써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쭉 보다 나면은 저는 조국 혁신당이 작년 총선 때 그 돌풍을 일으켰던 본질이 뭐냐. 제3의 정치가 왜 중요한가. 이런 걸 국민들한테 체감을 시켜주는 게 앞으로 본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봐요. 사실은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 되고 난 뒤에도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오르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어느 정도 역풍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 그동안의 행보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원래 제3당이 가고자 하는 길. 그러면서 기득권보다는 개혁에 그 앞장서서 뭐 망치선이 되겠다. 이게 다 좋은데 그렇게 상대를 얘기하지 말고 불평등 그 자체, 이 파시즘 전체주의 토양이 됐던 애시당초의 시작점은 윤석열 이전부터 시작된 우리 사회 불평등이라는 거죠. 거기서 기회를 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분노와 세대가 출현했고 그 분노 세대가 파시즘의 토양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문제에 집중을 해야지 마치 윤석열 국민의힘에 대한 응징만 끝나면 내란이 저절로 종식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걸 넘어서는 어떤 그 상상력 이런 것들로 조금 진보 정당의 면모를 갖추는 게 네. 앞으로 제3정당으로서의 자기 공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건 뭐 그냥 그 정당 재편에 관련된 질문인 건데 전반적으로 이제 민주 진영들이 이제 그 합종 연행 같은 것들 예를 들면은 송영 대표님이 몸담은 게 소나무당이라든가 뭐 조국혁신당이라든가 민주당 이런 정당들이 향후에는 그 한 합수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기대를 좀 하시는데 그런 부분의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조국혁신당은 잘 모르겠고요. 그 내부에 논란이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 뿌리가 제가 민주당 그렇죠. 아닙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이 최초로 저를 젊은 피 수혈로 저를 영입하셔서 국회에 진출했고,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지금 이재명까지 그 정통의 흐름을 저는 가장 일관되게 해온 사람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민주당이 저는 뿌리라고 자부를 하고 민주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저는 제 문제가 풀리면 민주당으로 돌아갈 생각이고요. 지금 왜 안 들어가냐라는 이제 지지자들의 발언이 있지만 많이 여쭤보시죠. 네. 아니 민주당에서 오라 그래야 가지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민주당은 조국 당에만 구애를 하고 송영길은 이름도 안 꺼내서 그런가요? 네. 그러고 그런 이제 우리 당원들은 열렬히 송영길 돌아라 그러지만 뭐 지도부나 의원들은 별로 발언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뭐 다 이해를 하고 내가 이런 상태니까 다 이해를 하고 정치적인 부담이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도 부담을 안 드리고 내 스스로 항소심에 싸워 이겨서 무죄를 받아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대통령이나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입당하겠다 이러고 싶지도 않고 이번 올해 말쯤에 아마 항소심이 끝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를 하는 기준이 자기 개인의 정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과제가 뭐냐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너무나 소중한 정권이고 이 어떤 개인이 사유화될 정권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다시 세운 정권이잖아요. 촛불 혁명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만든 이 정권을 문재인 정부 때 그걸 제대로 실현을 못하다 보니까 그 역풍으로 이 괴물 같은 윤석열이가 탄생한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잘못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갈 길을 잊어버린다고 보기 때문에 저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있습니다. 내 개인의 정치 프로그램보다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조건에서 어느 위치에서 이 정부의 성공을 도울 것이냐를 고민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번역한 이유도 제가 끊임없이 감옥에서도 고민했던 게 뭐냐. 트럼프 정부의 이 일방주의 파고를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잘 방어하면서 이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걸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019년도 2월 28일 하노이 회담 실패가 뼈저리게 아픈 거고. 그날의 그 결렬이 그때 문재인 정부는 그때 가서 사진 찍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같이 카페인 샴페인 틀 생각만. 이 내부 사정을 끝까지 긴장을 가지고 가서 제가 만약 그때 외교부 장관이었다면 네. 바로 하노이로 가서 끝까지 팔로우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 볼턴 잡아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고 존 볼턴과 이 트럼프를 차단시키고 트럼프 심기 관리를 했었고 플랜 B를 만들어서 뭐라도 합의를 했었어야 돼요. 그걸 빈손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 거고 이제 김정은 만나자고 난리 치는데 김정은은 이제 카드가 생겼잖아요. 러시아 그렇죠. 카드 네. 생겼고 훨씬 어려워진 거죠 상황이.
말씀 듣다 보니까 어쨌든 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 마지막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조건으로서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이분은 국민의 민심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뭔가 좀 부족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분이고 이렇게 실용적 접근을 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누가 잘 보좌하는 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어떤 빨리 이 족쇄를 풀고 우리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라도 좋다라는 우리 김구 주석의 말처럼 문지기 역할이라도 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광고 좀 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원에서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여러분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혜택만 챙기시면 되고요.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향TV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시면 비밀 혜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현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송영일 대표,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